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윤입니다. 일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카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쉽게, 정말 간단하게 믿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카본이냐면 제가 그 레노버 싱크패드 엑손 카본을 이제 리뷰를 하다가 그래. 그동안 카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게 별로 없었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동차 리뷰에서도 카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잘못된 정보가 뭐냐면 이제 카본은 날창날창한데 강하다. 그래서 카본의 그런 어떤 특이한 느낌, 부드럽고 유연한데 강하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카본은 무조건 단단하다. 무조건 강철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뭐 최고의 소재다. 카본 들어가면 자동차가 다 좋아진다. 가벼워지고 또 인장 강도, 강성 다 뛰어나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카본이 뛰어난 소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카본에도 어두운 단면, 단점,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이게 자동차의 신소재 부분에서 카본의 방향성으로 갈지 안 갈지도 사실은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카본이라는 것은 뭐냐? 카본 파이버예요, 파이버. 그러니까 섬유라는 거예요. 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본은 뭐냐면 CFRP라는 겁니다.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드 폴리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본 파이버, 탄소 섬유를 레인포스드, 그러니까 경화시켜서 폴리머로, 그러니까 에폭시와 같은 뭐 플라스틱, 레진 같은 거를 경화시켜서 만든 게 CFRP입니다. FRP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 파이버 레인포스드 폴리머예요. 그러니까 섬유를 사용해서 강화시킨 플라스틱을 FRP라고 합니다. 그래서 GFRP 하면은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그러니까 유리 섬유로 강화시킨 플라스틱입니다. 뭐 레이논이 사용될 수도 있고요, 뭐 케블라 같은 그 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카본 파이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굉장히 그 카본을 이루고 있는 카본 섬유를 이루고 있는 소재는 상당히 흔해요. 탄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 연료로 쓰는 가솔린, 뭐 디젤,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도 다 탄화수소의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탄소와 질소의 화합물을 가공해서 만드는 겁니다. 탄소와 질소의 화합물을 폴리아크릴로 니트릴이라는, 다시 말해서 이거 줄여서 펜이라고 해요. 이 펜이라는 공정으로 이 300도씨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탄소와 질소 화합물의 이 고리 형태의 이 구조가 생깁니다. 요걸 가지고 요거를 이제 불활성 기체 안에서, 불활성 기체라는 건 이제 산소가 없는 무산소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무산소 시설을 만들려면 이게 그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요 무산소 시설에서 7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방향적 피리딘이라는 고리 형태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게 탄소 필라멘트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미세한 실입니다. 요거 가지고는 섬유를 만들 수 없으니까 요걸 다시 400도에서 600도씨로 가열하게 되면 이 필라멘트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실이 이게 탄소 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멘트들을 결합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로 굉장히 얇아요. 이 섬유가 안 끊어져요, 잘. 굉장히 인장 강도가 뛰어나고 강성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탄소 섬유도 약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당기는 그 인장 강도는 굉장히 강한데 옆에서 이렇게 툭 치면은 이거 잘 끊어져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탄소 섬유는 그 레이온이나 그 케블라처럼 이 굉장히 질긴 천을 만드는 소재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방탄조끼 같은 경우 케블라로 만들잖아요. 탄소 섬유로 만들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측면, 직각으로 이렇게 오는 충격들은 잘 못 막습니다. 거기엔 좀 약해요. 그리고 이거를 뭐 리인포스 시켜서 경화시켜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방탄 소재로는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천으로 만들어가지고 직조를 하게 되는데 이 측면으로 직각으로 받는 어떤 충격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직조를 어떻게 하냐면 평직이나 능직을 합니다. 평직이라는 것은 선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꼬는 일반 철을 만드는 방식이고, 능직은 이 세 가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가닥씩 넘겨가지고 교차해서 직조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직조를 하면은 이 바둑판 무늬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니은자 같은 무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카본 보시면은 그런 고유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탄소 섬유가 당기는 힘은 강하게 저항하는데 직각으로 받는 힘에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평직이나 능직 방식으로 짜야 돼요.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압력에 대응하도록 해야지만 적절한 강도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처럼 짜는 거예요.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능직, 평직 이런 방식으로 교차해서 짜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짜기도 합니다. 한 방향으로 하기도 되는데, 이런 방식을 UN 방식이라고 해요. Unidirectional 이라는 공법인데, 요렇게 되면은 한 방향으로 계속 감겨져 있으니까 그쪽 방향, 그러니까 탄소 섬유가 힘을 받는 그 방향으로는 굉장히 견디는 힘이 강한데, 이 측면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는 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이 프로펠러 샤프트, 자동차의 프로펠러 샤프트 같은 데 사용을 하면 한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은 굉장히 잘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드라이브 샤프트, 프로펠러 샤프트를 카본으로 만들었다가 살짝 이제 강으로 교체를 했었었죠. 야, 이렇게 되면 이제 돌아가는 힘으로 작용하는 힘은 굉장히 잘 버티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측면으로 또 원래 힘을 저항하는 방향이 아닌 쪽에서 오는 힘은 잘 못 견뎌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카본으로 만든 드라이브 샤프트가 깨졌다, 갈라졌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BMW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원통 쪽, 그러니까 힘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파이프 쪽은 괜찮은데 이 플린지 쪽은 이제 다양하게 힘을 받게 되거든요. 플린지 쪽이 잘 파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함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강철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프로펠러 샤프트를 만들 때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쓰지 않고 이 플랜지가 몰리는 방향이나 또 힘이 다각적으로 이렇게 받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카본 탱크처럼 이 실을 감는 방향을 좀 다각화해서 여러 방향의 힘을 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법들이 사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카본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CFRP예요. 그러니까 카본 파이버 리인포스드 폴리머. 이거 카본 섬유하고는 다른 겁니다. 100% 카본이라고 하면은 그 섬유를 얘기해요. 근데 그 섬유 가지고는 뭘 형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뭐 옷처럼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라 딱딱하게 붙여서 경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거기에 이제 에폭시 같은 레진, 에폭시가 이제 플라스틱, 뭐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재들을 써서 이걸 경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얇은 천 형태로 능직이나 뭐 평직, 카본의 섬유를 이렇게 겹겹이 놓고 그 사이사이에다 레진을 발라가지고 붙여요. 붙인 다음에 요걸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요걸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그리고 또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프레싱,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압축 고열로 경화를 시켜요. 이래야지만 원래 원하는 강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방식은 그런 CFRP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카본을 얘기하게 되면 CFRP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플라스틱이죠. 섬유, 카본 섬유를 넣어서 강성을 높인. 그러면 이제 카본이 얼마나 단단하냐? 가장 중요한 건 카본은 질량이 금속 대비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정확히 몇 배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강이나 뭐 ASSS 강, UHSS 강, 기가스틸, 또 특수 합금 강 이런 열처리나 합금 비율에 따라서 이 질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일반적인 탄소강의 평균 무게를 놓고 그 질량 대비 한 5분의 1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도, 인장 강도나 강성은 이 특수강, 가장 강한 특수강보다도 뛰어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평균을 내보면 무게, 질량 비율 대비 강성을 놓고 봤을 때 일반 탄소강보다 10배 정도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배 이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뭐 두께나 뭐 질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카본을 리인포스 시켜가지고 폴리머 형태로 만들면 10배 이상 강한,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질량일 때 10배 정도 강하다 그러는 거니까 보통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강성은 약 2배나 뭐 좀 더 상회하는 그 정도의 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굉장히 줄일 수 있으면서 요구되는 강도는 2배 이상 가져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카본의 강도, 인장 강도나 강성을 비약적으로 늘리려면 이게 조직을 좀 더 촘촘하게 질량을 늘려서 좀 두껍게 성형을 하게 되면 비약적으로 막 4배, 5배, 6배, 심지어 뭐 10배까지도 늘어나게 되겠죠. 같은 무게 대비당 이렇게 카본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본이 비싼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본은 그 소재 자체가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흔한 탄소라든지 탄소 질소 화합은 어디에나 다 있는 거니까 굉장히 흔한데 또 이거를 펜 공법으로 해가지고 필라멘트로 만들어서 섬유로 만드는 과정까지는 뭐 그럭저럭 물론 뭐 시설비에는 굉장히 많은 그 불활성 그 기체 안에서 이게 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가공돼서 나오는 그런 단계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거를 리인폴스 시키는데 들어가는 이 공정이 그야말로 노가다 중에 아주 뭐 그 작업자들 말에 의하면 더러운 노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힘듭니다. 그리고 이 카본은 대량 생산하기가 좀 어려운 그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작업자의 연구, 그 다음에 숙련도, 노하우 이런 것들의 품질이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본 섬유를 어떤 식으로 경화시켜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따라 품질이 다시 말하면 인장 강도나 강성에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노하우가 없는 업체에서 만든 카본이 요구되는 인장 강도나 강성에 못 미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거고 불량률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카본을 간의 수공업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데서 싸게 주요 부품들을 가져왔는데 얼마 못 가서 금이 가거나 깨지는 현상이 이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본으로 이루어진 파츠가 굉장히 비싼 이유가 뭐 시설비 자체도 많이 들지만 그거를 제조하는 공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의 수공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본 가격이 뭐 강도만 강철에 비해서 10배 이상이 아니라 가격도 거의 그 이상 부르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이 카본의 대량 생산화, 자동 생산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단순한 이제 뭐 본넷이라든지 외판을 만드는 공정들은 자동화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복잡한 형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람이 수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카본으로 차대를 만드는 게 이제 문제인데, 최근에는 카본으로 차대를 만드는 것도 이제 기계식으로 자동화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D 방식으로 직조하는 3D 직조기가 있고 그 3D 직조기가 꽈배기 형태로 해가지고 형태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를 이제 에폭시를 사용해서 경화를 고온 압축으로 시켜서 카본 차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자동화를 지금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수율이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 암도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천명한 그런 그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토요타가 그 LFA를 서스펜션까지 LFA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스포츠카다 스포츠카 제대로 낼 테니까 기다려봐 하면서 이게 발표한 차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서스펜션까지 카본으로 갈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가 이게 서스펜션의 형태가 굉장히 이게 복잡하거든요. 이게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본은 이렇게 측면에서 오는 힘에는 약해요. 그래서 이걸 직조를 하거나 아니면 경화시킬 때 그 패턴을 아주 잘 조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자동화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작업자의 숙련도, 그 다음에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느냐에 따른 그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인데 이게 암은 막 사방에서 압력을 받잖아요. 움직임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10에서 30Hz 사이의 그 공진 주파수, 진동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데미지를 막 계속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방향으로 어떤 강도를 잘 견디게끔 설계가 안 되면 이게 금방 금이 가거나 파손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슬쩍 그 압축 알루미늄 합금을 절삭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GF에서도 카본 서스펜션 내겠다 했는데 그 2015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4년 거의 5년 돼가고 있는데 아주 깜깜무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그 카본으로 복잡한 암, 뭐 서스펜션 이걸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카본은 기본적으로 강에 비해서 탄소 강에 비해서 인장 강도 강성이 강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압축 강도나 그 충격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탄소 섬유로 이루어진 CFRP는 탄성 계수가 높다. 고탄성 계수다. 자, 이것 때문에 카본이 날창날창해서 부드럽게 잘 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날창날창하면서도 강하게 저어가니까 이 느낌이 참 특이하고 쫀쫀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얘기인 게 아마 이공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탄성계수라는 게 이제 뭔지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공학적인 지식이 약간 좀 부족하신 분들은 탄성계수가 높다 그러면 잘 휘어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반대로 알아듣는데 사실은 이 탄성계수가 높다라는 건 잘 안 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탄성계수라는 것은 압력에 저항하는 정도를 표시하는 수치거든요. 관계식은 보통 그 K는 변형률분의 응력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탄성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이어져요. 카본은 두껍게 정화시킬수록 안 이어집니다. 강철에 비해서 이 탄성을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연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카본 낚싯대라든지 뭐 카본 그 골프채는 잘 이어지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탄성을 갖도록 두께나 직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 특성을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레진의 비율을 높인 거예요. 에폭시 비율을 높여가지고 이게 잘 휘어지도록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휘어져야지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동차 암이라든지 자전거 부품의 우주선, 뭐 항공 외장재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들은 절대 잘 안 이어집니다. 탄성 계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압축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충격 강도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충격에 잘 견디기 때문에 F1이나 뭐 레이싱카의 차체를 카본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강철, 그러니까 탄소광이나 이런 스틸, 그러니까 탄소광이죠. 탄소광으로 차체를 만들면 이 충격을 땅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찌그러져요.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흡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깨지거나 갈라지거나 부셔지거나 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우그러지면서 또 조직이 파괴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압축 강도라든지 그 충격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카본은 어떻습니까? 카본은 꽝 하고 부딪히면 변형이 안 되게 버텨요. 충격 흡수를 못하고 그냥 버팁니다. 충격은 전달만 하지 흡수를 안 해요. 버티다가 임계점이 넘어가면 조직의 균열이 돼서 갈라지거나 깨지거나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렀을 때도 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눌렀을 때도 버티다가 안 이어지기 때문에 탄성계수가 높기 때문에 버티다가 나중에는 금이 가거나 바스러지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싱 현장에서 이렇게 그 레이싱카가 벽을 꽝 받으면은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팍 깨져나가는 그런 영상 많이 보셨죠. 그래서 카본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과 같은 복잡한 방향으로 충격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부품들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CFRP로 암을 제대로 만들려면 사방에서 받는 충격들을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직조를 하거나 이제 리인포스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문제가 그래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카본으로 이렇게 차체를 만들면 i3처럼 전체를 카본으로 만들면 와 나는 사고 나도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틸로 차체를 만들게 되면 스틸은 이 압축 강도랑 충격 강도를 버티기 위해서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면 이 캐빈 룸까지도 이렇게 찌그러지는 사고라면 이 운전자가 그 스틸에 끼어서 압살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카본은 버팁니다. 그러니까 그 강보다는 잘 안 찌그러지고 그 버티는 힘이 강한데 그 힘이 넘어서게 되면 부셔진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충격을 흡수를 못해서 그 충격이 어디로 전달이 됩니까? 더 약한 부분으로 전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슈퍼카가 간혹 이런 현상이 있어요. 카본으로 차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 보도블록을 이렇게 쿵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여기를 쿵 하고 밑에를 쳤는데 운전석 유리하고 뭐 이런 그 도 유리가 다 깨져 있더라. 금이가 있더라. 이게 충격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충격을 전달을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탑승한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충격파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체가 충격을 먹어주고 충격파를 최대한 운전자에게 전달을 안 해줘야 되는데 이 카본 차체는 그 충격파를 고스란히 안쪽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틸로 된 차에 큰 사고가 벌어지면 압살을 당해서 흉하게 죽느냐 아니면 뭐 카본 차체로 만든 차체에서 형태는 고스란히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뭐 장기 파열이나 내부 손상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좀 안 흉측하게 죽느냐 이런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좀 차이점을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카본 차체로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 뭐 이렇게 보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카본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카본이 사실은 이제 90년대부터 카본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건 이제 90년대 들어서예요. 특히 그 호라시오 파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람보르기니 92년도에 나오면서 이 사람이 그 카본 기술자였는데 슈퍼카를 이제 카본으로 이제 파가니 존다가 거의
외판, 내판, 뭐 코어 다 이게 거의 다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100% 처음에는 100% 카본을 안 하다가 이제 한정판 모델이 계속 파간이 돈다만 뭐 유사 모델이 뭐 30종이가 나왔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뭐 카본 비율이 높아지고 자 이렇게 카본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부터 고성능 스포츠카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게 쭉쭉쭉 대중화 되면서 지금은 이제 M이라든지 AMG 같은 모델에 좀 부분 파츠로도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차대 코어로 그러니까 카본 섬유를 이렇게 좀 섞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다각적으로 이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카본 부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보호하는 케이스라든지 또 차체를 만들 때도 이제 i3 같은 경우는 카본을 썼는데 자, 이 카본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카본을 아까 충격을 받으면은 깨지거나 부서진다 그랬어요. 근데 부서지면서 이 카본 필라멘트가 굉장히 미세한 입자거든요. 미세한 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이 경화가 되면서 이게 부서지게 되면 아주 미세한 가루로 흩날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세 가루가 흡입을 하게 되면 폐에 돌이킬 수 없는 영구 손상을 일으킵니다. 굉장한 유독물질이에요. 굉장한 유독물질이에요. 그래서 제조사들이 이런 걸 알아요. 그 i3 발표하기 전에 그 엔지니어들이 포럼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카본으로 차체를 이제 대중차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니까 i3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니까 야 그럼 그거 사고 나서 사용자 그 운전자가 거의 갇히거나 탑승자가 갇히게 돼서 꺼내야 되는데 부셔야 되거든요. 카본은 이게 절단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파괴를 해야 됩니다. 파괴를 할 때 그 카본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 운전자가 흡입하면 당장 안 죽을 뿐이지 나중에는 폐 손상으로 사망에도 이르게 될 수 있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운전자를 비닐로 이렇게 보호팩으로 싸거나 아니면 산소 마스크를 씌워온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냐? 또 이게 눈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뭐 귀 뭐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카본을 국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나 주 단위에서 이 정책 사업으로 잘 밀질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에 반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1990년대까지만 해도 카본은 거의 아시아권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카본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일본의 도레이고요. 미쓰비시 레이온 이렇게 두 군데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세계 1위가 도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졸텍, 뭐 학셀, 뭐 사이텍 이런 업체들이 있었는데 졸텍은 그 도레이가 브랜드명은 도레이카예요. 뒤가 이제 자동차 카가 아니라 CA입니다. 도레이카가 인수를 했고 2015년에 이제 i3 발표를 하면서 BMW가 이 독일의 SGL 카본이라는 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본을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을 육성을 하니까 이게 BMW가 들어오면 꼭 폭스바겐이 따라오거든요. 예전에 그 롤스로이스도 인수하려고 하니까 같이 경쟁에 참여해가지고 벤틀리하고 공장을 가져갔고 브랜드만 이제 BMW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폭스바겐이 또 야금야금 SGL 그 지분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1위가 이제 도레이카, 2위가 그 SGL 카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카본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라북도 쪽에서 많이 육성을 하고 있고 나주를 뭐 탄소섬유 밸리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효성에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아주 뭐 생산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그 환경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제 카본이 대중화가 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수명에 다해서 폐기를 해야 될 때 이거 폐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폐기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이걸 뭐 분쇄해서 그 분쇄한 입자들이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폐된 시설에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은 뭐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기하급수 쪽으로 들어가지고 뭐 차세대 차의 코어가 돼가지고 이게 대량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뭐 유명 자전거 업체에서는 야 우리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냥 재생 카본 쓸 거야. 하면서 이게 전시 행정도 하고 그랬는데 재생 카본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폐기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재생 카본을 만드는 폐기하는 비용이 한 4-5배 들어간다 그래요. 이 현실성이 거의 없어요. 재생 카본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카본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체계도 아직 갖춰져 있지 않고 뭐 전 세계적으로 카본에 대한 수요도 대응할 수 없는 그러한 미미한 생산량이지만 그리고 또 그 제조 공정도 워낙에 복잡하고 단가도 많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아직 비쌉니다. 그렇지만 이 환경 문제, 인간에게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카본 고유의 어떤 물성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카본이 자동차에 얼마나 폭넓게 사용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제조 공정이 아무리 단순화된다 그래도 이 섬유를 리인포스 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이 또 이 공장 노동자들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카본 도레이나 뭐 SGL 카본 같은데 이렇게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보면 이 최고 등급의 방진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 공해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는 소재인데 이게 대중화가 돼야 되느냐. 또 사고가 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중국에 저가 카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카본은 정말 만드는 사람들의 노하우와 또 그 사람들의 기술력이 품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유명 브랜드 뭐 도레이, 뭐 레이온, 레이온은 미쓰비시예요. 미쓰비시 레이온, 뭐 졸텍, 학셀, 사이텍, SGR 카본 이렇게 아주 신뢰성이 있는 지금 뭐 관계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으면서 자동차 파츠를 믿을 만하게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의 부품이 아니라면 이게 핵심 부품들, 그러니까 힘을 받는 핵심 부품들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장재 파츠, 뭐 리어 스포일러 정도를 이 포인트로 멋을 내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이 동력 계통에 검증되지 않은 중국제의 그 카본 파츠를 들여와서 장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카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제작에 따른 결과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네. 뭐 어떻게 뭐 간단히 하려면 좀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은데 또 TMI라고 뭐라 그러셔야 되나? 하여튼 최대한 쉽고 좀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일요일 잘 쉬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